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1살이 된 하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요즘 뉴스나 드라마를 보면 늘 돈 많은 집안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세상 모든 부자가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걸 직접 겪었고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봄 처음으로 집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에게 집이란 늘 여러 명이 한 방을 쓰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불을 끄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의 공간이라는 건 없었고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순간도 드물었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은 대부분 18이 되면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어른이 됐으니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로요. 저도 그렇게 나갈 뻔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면서 월세방 한 칸을 얻어 사는 게 제 앞에 놓인 현실이었죠. 하지만 원장님께서 어느 날 저를 부르셨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고 일을 꼼꼼하게 하는 성격을 눈여겨보셨다면서 좋은 자리를 하나 소개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윤미자 사모님 댁으로 가게 됐습니다. 처음 그 집 앞에 섰을 때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단독주택이었는데 대문부터가 고아원 건물 하나 크기였습니다. 정원에는 이름 모를 나무들이 가지런히 심어져 있었고 현관 앞 계단은 대리석으로 깔려 있었죠.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혹시라도 실수해서 뭘 깨뜨리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거든요. 벨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고 5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단정하게 빗어올린 머리, 화장기 없는 얼굴, 하지만 자세와 눈빛에서 풍기는 품격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분이 바로 윤미자 사모님이셨습니다. 하은이지? 들어와. 첫 마디부터 존댓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무례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하게 대해주시려는 배려처럼 느껴졌죠. 사모님은 저를 안으로 안내하시면서 집 안 곳곳을 보여주셨습니다. 거실, 주방, 세탁실, 그리고 제가 쓸 방까지요. 제 방은 2층 끝자락에 있었는데 고아원에서 6명이 함께 쓰던 방보다 훨씬 넓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정원이 보였고 책상과 옷장, 침대가 말끔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그 방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 생긴 거니까요. 여기서 편하게 지내면 돼. 일은 많지 않아. 아침 저녁 밥 챙기고 청소하고 빨래 정도만 하면 돼. 나 혼자 사니까 손 갈 일이 별로 없거든. 사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첫날부터 저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밥을 지을 때도 쌀을 몇 번이나 씻어야 할지, 국은 얼마나 끓여야 할지, 반찬은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전전긍긍했죠. 더구나 사모님은 입맛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다는 말을 원장님께 들었거든요. 첫 식사를 준비할 때 저는 고아원에서 배운 대로 된장찌개와 김치, 시금치나물 정도를 차렸습니다. 평범하고 무난한 상차림이었죠. 사모님은 별 말씀 없이 드셨지만 표정이 그리 밝지는 않으셨어요. 맛없어?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사모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맛은 있어. 근데 좀 심심하네. 너 요리 배워본 적 있어? 고아원에서 주방 일을 도왔었습니다. 그럼 단체 급식 스타일이겠네. 앞으로 천천히 내 입맛에 맞춰봐. 난 자극적인 거 싫어하고 제철 재료로 만든 소박한 음식 좋아해.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채소가 제철인지, 어떤 생선이 싱싱한지 하나씩 배워가면서요. 그러다 어느 날 강가에서 쑥을 발견했습니다. 봄 쑥 향이 진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문득 고아원 주방 아주머니가 해주시던 쑥버무리가 생각났어요. 그날 저녁상에 쑥버무리를 올렸습니다. 쑥을 깨끗이 씻어 데치고 된장과 들기름으로 무친 뒤 살짝 볶아낸 음식이었죠. 사모님은 한 젓가락 드시더니 동작을 멈추셨습니다. 그러고는 한참을 말없이 드시더니 숟가락을 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외할머니가 해주시던 그 맛이네. 그때 사모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비로소 이 집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밥을 짓고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로 사모님과 저 사이에 묘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은 저를 고용인처럼 대하지 않으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따로 먹으라고 하지 않고 함께 식탁에 앉으셨고 뉴스를 보다가도 제 의견을 물으셨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사모님께서 문득 물으셨습니다. 하은아, 너 꿈이 뭐야?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꿈이란 사치였거든요.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데 먼 미래를 그릴 여유가 없었죠.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라도 있어? 요리는 좋아해요. 누가 맛있게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사모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넌 가정부로만 사례가 아니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제 방 창가에 앉아 정원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고요함이 있었어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평화로움. 그 순간만큼은 제가 정말 이 집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윤미자 사모님 댁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집이, 이 사람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큰 의미를 갖게 될지, 그리고 이 만남이 30년 가까이 이어질 인연의 시작일 줄은요. 사모님 댁에서 지낸 지 1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이미 사모님의 입맛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고 집안일도 눈 감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익숙해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사모님이 좋아하시는 미음이나 죽을 끓이고 점심은 간단하게 비빔밥이나 국수를 준비했죠. 저녁에는 제철 생선구이와 나물 반찬 몇 가지를 올렸고요. 사모님은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셨기 때문에 저는 늘 담백하고 정갈한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안일도 나름의 루틴이 생겼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사모님이 드시는 동안 1층을 청소했습니다. 거실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았죠. 점심 후에는 빨래를 했어요. 사모님 옷은 대부분 고급 소재라서 손빨래를 해야 했고 다림질도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전에는 정원을 둘러보면서 잡초를 뽑거나 화분에 물을 주곤 했어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도 저는 이 생활이 좋았습니다. 고아원에서는 늘 불안했거든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을까? 언제 나가야 할까 하는 걱정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있었어요. 하지만 사모님 댁에서는 그런 불안감이 없었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따뜻했고 이 집은 안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주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지한 표정이셨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죠. 하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저는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은 뒤 거실로 따라갔습니다. 사모님은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셨어요. 무슨 잘못을 했나 싶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 요리 배우고 싶지 않아?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어요. 요리를 배우고 싶냐니요. 네, 지금도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제대로 배워보라는 거야. 대학 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학이라니요. 저같이 배경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이요? 게다가 고등학교 성적도 그저 그랬는데요. 사모님, 저는 돈도 없고 그리고 성적 도도는 내가 될게. 성적은 검정고시 준비하면 돼. 요즘은 검정고시로 대학 가는 사람들 많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모님이 왜 이런 제안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건데요? 저는 그냥 가정부인데 사모님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보면 옛날 내 생각이 나서 난 하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집안 때문에 다 포기했거든. 아버지는 딸이 공부해서 뭐 하냐고 하셨고 오빠는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 했어. 나도 대학 가고 싶었고 요리도 배우고 싶었어. 근데 다 못했지. 사모님 목소리에 오래된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넌 나처럼 살지 마.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난 그걸 지켜보고 싶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학이라는 게 제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사모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었거든요. 더 많은 걸 알고 싶었고 제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사모님이 학원비를 대주셨고 저는 집안일을 마친 후 저녁마다 학원에 갔어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모든 과목을 다시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학은 정말 어려웠어요. 고등학교 때도 수학을 못했는데 다시 보니 더 막막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께 여쭤보고 집에 와서도 밤늦게까지 복습했어요. 사모님은 그런 저를 위해 간식을 챙겨주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제 방에 따뜻한 차와 과일을 가져다 주시곤 했죠.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괜찮아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한 끝에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성적도 생각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사모님의 도움으로 명문 여대 식품영양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이 제 상황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고아원 출신의 가정부로 일하면서 검정고시를 준비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인상적이었나 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저는 사모님께 달려가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대학생이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가 더 중요해. 입학하고 나서의 생활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된장국과 나물 반찬, 생선구이를 상에 올리고 사모님이 식사하시는 동안 간단히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뒤 학교로 달려갔죠. 학교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첫 수업이 9시였는데 집에서 7시에 나가야 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는 늘 졸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일하고 학교 가는 게 체력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수업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오후 4시쯤이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집안일을 시작했어요. 빨래를 걷고 다림질을 하고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녁은 간단하게 해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사모님이 학비를 대주시는데 집안일까지 소홀히 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을 드리고 설거지를 마치면 밤 8시쯤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 방에 들어가 과제를 하고 다음날 수업을 예습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 수 있었죠.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만 이상하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충만했어요. 제가 뭔가를 배우고 있다는 것, 미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행복했거든요. 대학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다들 저보다 한두 살 어렸지만 저를 언니처럼 따라주었어요. 특히 지수라는 친구는 명랑하고 활발한 성격이라 금방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같이 식사하고 수업 끝나고 커피를 마시곤 했어요. 물론 제가 어디서 사는지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일을 도우며 학비를 번다고만 했죠. 친구들은 대부분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아침에 와이셔츠를 새로 입고 오고 명품 가방을 메고 다니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옷도 몇 벌 없었고 가방도 사모님이 안 쓰시는 걸 물려받은 거였어요. 2학년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수가 어느 날 신이 나서 달려왔어요. 언니, 다음 주에 미팅 나갈래요? 의대생들이랑 하는 건데 한 명이 빠져서 급하게 사람 찾고 있대요. 미팅이라니요.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애초에 연애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제 처지에 누가 저를 좋아해 주겠어요. 난 괜찮아. 너 혼자 가. 에이, 언니. 한 번만 나가봐요. 맨날 집에만 있으면 어떡해요. 대학생 때 이런 거 안 해보면 언제 해봐요. 지수가 워낙 졸라대서 결국 한번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오히려 좋아하시더라고요. 가봐. 젊을 때 그런 거 해봐야지. 재미있을 거야. 미팅 날 저는 옷장을 뒤져 그나마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역 근처 카페였어요. 도착했을 때 이미 남자애들이 와 있었습니다. 4명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었고 분위기도 좋아 보였어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크고 안경을 쓴 남자였는데 말투가 차분하고 예의 바른 느낌이었어요. 자기소개 시간에 치과대학 3학년 민준이라고 했습니다. 미팅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다들 농담도 잘하고 분위기를 잘 띄워줬습니다. 저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민준이 자꾸 말을 걸어줘서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하은 씨는 평소에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요리하는 거요. 음식 만드는 게 재미있어요. 오, 식품 영양학과라서 그런가? 나중에 직접 만든 거 먹어보고 싶은데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고 미팅이 끝날 무렵 민준이 조심스럽게 연락처를 물었습니다. 괜찮으면 연락처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상황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날 이후로 민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오늘 미팅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같은 가벼운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자주 연락이 왔고 내용도 길어졌습니다. 오늘 시험 봤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하은 씨는 오늘 어땠어요? 날씨가 좋네요. 학교 끝나고
커피 한 잔 어때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집에 가서 집안일도 해야 하고 사모님께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민준이 계속 연락을 했고 사모님도 오히려 저를 밀어주셨어요. 가봐.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난 혼자서도 잘해.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연애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쁘다고 하면 이해해줬고 만날 때마다 배려심 있게 대해줬죠.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자고 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먼저 알아채고 위로해줬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만났고 전화 통화도 자주 했어요. 저도 모르게 민준에게 진지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했고 이 사람 생각을 하면 웃음이 났어요. 3학년 여름방학 때였습니다. 민준과 데이트를 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강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하은아. 민준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응? 나 너 정말 좋아해. 진지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백을 받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나도 좋아해. 그날 우리는 공식적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사모님께 말씀드렸더니 사모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축하해 주셨어요. 잘 됐네. 좋은 사람 만난 거 축하해.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4학년 초봄이었어요. 민준과 사귄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이었죠. 그날 민준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을 때 민준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하은아, 부모님은 뭐 하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이야기였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부모님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 아니,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민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 그럼 지금은 어디서 살아? 이 질문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떤 댁에서 가정부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분이 학비를 대주셔서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 그 말을 하고 나자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거리감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구나 몰랐어. 미안해.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놀라서. 그날 이후로 민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전에는 매일 문자가 왔는데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요. 만나자는 말도 없었고 전화도 잘 안 받았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학교 앞에서 민준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은아,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집안을 많이 따지셔서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어. 너 좋은 사람이고 내가 정말 좋아하긴 했는데 부모님이 반대하시면 어쩔 수가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났다기보다는 슬펐어요. 결국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태어난 배경을 바꿀 수는 없다는 현실이 너무 비참했거든요. 그래, 알았어. 그럼 이만 가볼게.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내내 눈물이 났어요. 지하철 안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그날 밤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지수가 제 상태를 보고 술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술이 취하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부모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대학을 나와도 좋은 사람을 만나도 결국 내 과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거잖아. 친구들이 위로해줬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은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새벽 1시쯤 집에 돌아왔을 때 사모님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취한 제 모습을 보시더니 물 한 잔을 건네주시면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민준과의 일, 그리고 제가 느꼈던 비참함까지요.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은 한참을 듣고 계시다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딴 놈은 잊어버려. 내 진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부모 뜻에 휘둘리는 남자가 뭐가 좋아. 진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설득하든지 싸워서라도 너를 지켰을 거야. 세상에서 널 제일 예쁘게 보는 눈빛, 그거 하나면 충분해. 그리고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보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나는 평생 해바라기만 하다가 늙어버린 팔자야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사모님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모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사모님도 평생 이루지 못한 사랑이 있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 때문인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연애는 당분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공부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민준과의 이별은 아팠지만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택받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요. 대학을 졸업한 건 25살 때였습니다. 식품 영양학 학위를 받았지만 저는 요리 쪽으로 진로를 잡지 않았어요. 대학 다니면서 교양으로 들었던 글쓰기 수업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았거든요. 3학년 때 수강했던 창의적 글쓰기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제가 쓴 에세이를 보시고는 수업 후에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하은 씨, 글을 정말 잘 쓰네요. 감정 표현이 섬세하고 문장에 힘이 있어요. 전공을 살리는 것도 좋지만 글쓰기 쪽으로도 진로를 고민해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제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요리사가 되거나 영양사로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방송국 라디오 작가 공채 공고를 보게 됐고 용기를 내서 지원했습니다. 1차 서류, 2차 필기,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모님께 달려가 합격 소식을 전했더니 사모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셨습니다. 잘했어, 하은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하지만 사모님 식사는 제가. 나 혼자 먹는 것쯤이야. 걱정 마. 넌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해. 여기만 있으면 뭐해. 사모님은 오히려 저를 밀어주셨어요. 제가 계속 이 집에 있으면서 일하겠다고 하니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하은아, 난 내가 가정부로 평생 사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널 대학 보낸 이유가 뭐겠어. 내가 더 넓은 세상에서 내 능력을 펼치길 바라서야.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사모님 댁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방송국 근처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보증금과 첫 달 월세는 사모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는 날 사모님은 현관까지 배웅을 나오셨어요. 가끔 들러. 밥 먹으러. 네, 사모님. 자주 올게요. 그렇게 약속하고 집을 나왔지만 막상 원룸 문을 열고 들어서니 눈물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을 가지게 됐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모님과 떨어진다는 게 슬펐거든요. 7년 동안 매일 아침 사모님을 뵙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던 일상이 끝난 거잖아요. 방송국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라디오 보조작가는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게 기본이었어요.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정리하고 대본을 다듬고 선배 작가들 심부름을 하는 게 주된 업무였죠. 커피 심부름, 자료조사, 녹음실 청소까지. 작가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사실상 막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 일이 좋았습니다. 특히 청취자들이 보내온 사연을 읽을 때면 각자의 삶 속에 담긴 이야기들이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아픈 아이를 돌보며 힘들어하는 엄마, 사업 실패로 좌절한 아빠,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대학생.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저는 제 이야기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각자의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걸요. 사연을 다듬어 대본에 넣고 그게 방송으로 나가는 순간이 제일 뿌듯했습니다. DJ가 제가 다듬은 사연을 읽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넬 때면 저도 같이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1년쯤 지났을 때 선배 작가가 저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너 글 쓰는 거 생각해 봤어? 사연 다듬는 거 보면 문장력이 좋더라. 글이요? 전 그냥 한번 써봐. 짧은 거라도. 내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 같은 거.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의 생활, 사모님을 만난 날, 대학 생활, 첫사랑의 아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밤새 글을 쓰고 아침이 되어서야 완성됐어요. 그 글을 선배에게 보여줬더니 선배가 한 출판사에 연결해줬습니다. 출판사에서는 제 글을 보고 에세이집 출간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제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2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원룸에 돌아와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받아봤죠. 하은 씨, 저 김 기사입니다. 사모님 댁 운전기사요. 김 기사님은 사모님 댁에서 20년 넘게 일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사모님 댁에 있을 때도 자주 뵀었죠. 아, 기사님. 무슨 일이세요? 사모님이 병원에 계십니다. 그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유방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암? 말기? 그런데 사모님이 치료를 거부하시고 집에만 계시려고 해요. 방문도 잠그시고 아무도 안 만나시려고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은 씨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요? 집이요? 집에 계세요.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옷을 급하게 입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사모님 댁으로 달려갔어요. 평소 같으면 1시간 반 걸리는 거리인데 그날은 4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택시비가 얼마인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돈을 던지고 현관으로 뛰어갔죠. 김 기사님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은 씨, 올라가 보세요. 2층 사모님 방인데 문을 잠그시고 안 나오세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 사모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어요. 사모님, 저예요. 하은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계속 노크를 하고 부르고 때로는 울면서 애원했어요. 사모님, 제발이요. 문 열어주세요. 얘기 좀 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방문이 열렸습니다. 사모님이 문틈 사이로 보였는데 몰라보게 수척해져 계셨어요.
2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뵀을 때보다 훨씬 야위셨고 얼굴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사라져 있었어요. 왜 왔어? 넌 내일이나 해. 사모님,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다 쳐져 있어서 어두웠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약봉지들이 쌓여 있었고 물컵과 휴지가 널려 있었습니다. 병원 치료 받으셔야죠. 싫어. 난 그냥 이대로 조용히 가고 싶어. 병원 가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고생하고 싶지 않아. 저는 사모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죠. 안 돼요. 저버리고 가시면 안 돼요. 넌 이제 다 컸잖아. 직장도 있고 잘 살고 있어. 나 없어도 괜찮아. 아니에요. 전 사모님 없으면 안 돼요. 사모님은 제게 엄마 같은 분이에요. 사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은아, 제발이요. 치료받으세요. 전 사모님 곁에 있을게요. 그날부터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선배들이 말렸어요. 겨우 2년 다녔는데 왜 그만두냐고 휴직을 하든지 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선배님, 저한테 사모님은 가족이에요. 가족이 아프면 곁에 있어야죠. 퇴사하고 다시 사모님 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옛날 방은 그대로 있었어요. 짐을 풀고 다시 이 집의 일원이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시한부를 선고했습니다. 유방암 말기에 림프절까지 전이됐고 3년 버티기 어렵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모님을 설득했어요.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같이 이겨내자고요. 처음에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제가 매일 울면서 매달리니까 결국 병원에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에 가서 항암제를 맞았습니다. 부작용이 심했어요. 구토를 하시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식욕이 완전히 없어지셨죠. 저는 사모님이 토하실 때마다 등을 쓸어드렸습니다. 물을 갖다 드리고 입을 닦아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았어요. 밤새 화장실과 침실을 오가며 간호했죠. 음식도 제대로 드시지 못했어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입맛이 완전히 변해서 뭘 먹어도 다 쓴맛만 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유기농 식재료로 최대한 담백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었어요. 중미음, 찜, 조림. 한 숟가락이라도 더 드시게 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죠. 사모님, 한 숟가락만 더요. 제발이요. 먹기 싫어. 토할 것 같아.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요. 항암 치료 받으려면 체력이 있어야죠. 억지로라도 숟가락을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사모님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드셨어요.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셨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베개에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여 있는 걸 보시고 사모님이 거울도 안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은아, 거울 다 치워줘. 보기 싫어. 사모님, 이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그냥. 안 돼요. 사모님, 우리 꼭 이겨낼 거예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치료 끝나면 다 돌아와요. 저는 사모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둘이서 얼싸안고 울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매주 2번씩 병원에 가서 항암 치료를 받고 집에서는 제가 간호를 했어요. 규칙적인 산책도 시켰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30분은 꼭 동네를 걷게 했죠. 하은아, 오늘은 쉬자. 너무 피곤해. 안 돼요. 산책해야 혈액순환도 되고 면역력도 올라가요. 제 팔 잡고 천천히 걸어요. 매일 똑같은 대화를 반복했습니다. 사모님은 투정을 부리셨고 저는 우기면서 밖으로 모셨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놀라워했어요. 말기 암 환자가 2년을 버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호자분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환자분 의지가 이렇게 강한 건 보호자 덕분입니다. 3년째가 되었을 때 사모님 상태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암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식욕도 조금씩 돌아왔어요. 산책할 때도 제 팔을 잡지 않고 혼자 걸으실 수 있게 됐죠. 하은아, 오늘은 내가 저녁 해줄게. 네. 사모님이요? 응. 너한테 맨날 얻어먹기만 해서 미안하네. 그날 저녁 사모님이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셨어요.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맛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사모님이 건강해지고 계신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4년째, 5년째가 지났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을 때마다 수치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5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치 판정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사모님을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5년 동안의 싸움이 끝난 거였습니다. 하은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야. 당연한 걸 가지고 뭘 그러세요. 사모님은 제 가족이잖아요.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기뻤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서도 저는 사모님 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이 집이 제 집이 되어 있었거든요. 사모님도 제가 나가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은아, 넌 이제 30인데 결혼도 해야 하고 내 인생도 살아야지. 전 여기가 좋아요. 사모님하고 같이 사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저 이제 작가 할 거예요. 낮 시간을 이용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 작가 시절 배웠던 것들을 바탕으로 웹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쓴 소설은 고아원에서 자라난 소녀의 이야기였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허구를 섞어서 만든 이야기였죠. 매일 아침 사모님 식사를 준비하고 낮에는 서재에 앉아 글을 썼습니다. 저녁에는 다시 식사를 준비하고 밤에는 사모님과 함께 TV를 보거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6개월 만에 첫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웹소설 플랫폼 공모전에 응모했는데 운 좋게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도 받았지만 더 중요한 건 정식 작가로 데뷔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사모님은 제가 작가가 된 걸 누구보다 기뻐하셨어요. 봐, 내가 뭘 했어. 넌 가정부로만 살 사람이 아니라고. 작가가 됐잖아. 다 사모님 덕분이에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글을 쓰고 저녁에는 사모님과 함께 식사하고 밤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웹소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정식 계약을 맺어서 연재를 시작했어요. 원고료도 꽤 됐습니다. 30대가 되고 40대가 됐어요. 사모님은 60대에서 70대로 접어드셨죠.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서로의 인생을 지탱해주며 세월을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사모님도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한 관계였습니다. 사모님은 제게 어머니였고 저는 사모님께 딸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나이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러갑니다. 제가 48이 되던 해 사모님은 76이 되셨어요. 완치 판정을 받은 지 20년이 넘게 지났지만 나이 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의 건강이 다시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증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찬다고 하셨죠. 저는 곧바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시던 병원이었어요.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암은 완치됐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 전체가 노쇠해지고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생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사모님은 예전만큼 활동적이지 못하셨어요. 산책도 30분에서 15분으로 줄었고 낮잠 시간이 길어지셨습니다. 식사량도 줄어들었어요. 저는 더 세심하게 사모님을 챙겼습니다. 아침에는 소화가 잘 되는 죽을 끓였고 저녁에는 부드러운 생선찜이나 두부 요리를 만들었어요. 영양제도 챙겨드렸고 혈압도 매일 체크했죠. 6개월쯤 지났을 때 사모님이 밤에 자주 깨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하다고 숨쉬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다시 병원에 갔더니 신부전 초기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까요. 사모님은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은아, 난 이제 충분히 살았어. 덕분에 20년을 더 살았잖아. 이제는 편하게 가고 싶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약만 잘 드시면 돼요. 하지만 사모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는 횟수가 늘었고 밤마다 통증 때문에 끙끙 앓으셨어요. 저는 밤새 사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진통제를 드리고 등을 쓸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죠. 병원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해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고 오히려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는 게 낫다고 했어요. 저는 집에서 사모님을 간호하기로 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일주일에 2번 오셔서 상태를 체크하고 필요한 처치를 해주셨어요. 저는 나머지 시간 동안 사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글을 쓰는 시간도 줄었어요. 사모님이 깨어 계실 때는 항상 곁에 있어야 했거든요. 밤에 사모님이 주무실 때만 잠깐씩 원고를 썼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사모님 생각뿐이었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사모님 숨소리가 더 거칠었어요. 침대 옆에 앉아 사모님 손을 잡고 있는데 사모님이 힘겹게 눈을 뜨셨습니다. 하은아. 네, 사모님. 여기 있어요. 이리 와봐. 침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사모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손에 힘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남자가 올 거야. 갑작스러운 말씀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무슨. 그 사람이 오면 따뜻한 밥 한 끼만 대접해줘. 부탁이야. 누군데요? 누가 와요? 사모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숨이 너무 가빠서 말을 이어가기 힘드셨던 거죠. 저는 더 묻지 못했어요. 그냥 사모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알겠어요, 사모님. 그분이 오시면 제가 정성껏 대접할게요. 사모님이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그날 밤부터 사모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셨습니다. 가끔 눈을 뜨시면 제 얼굴을 보시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죠. 말씀은 거의 하지 못하셨지만 눈빛으로 모든 걸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그런 말들이 사모님 눈빛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사모님 곁을 지켰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눈을 붙일 때도 사모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졸고 있던 저는 사모님 손에서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떴을 때 사모님은 조용히 숨을 거두신 뒤였어요. 마지막까지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도 없었고 오히려 편안해 보이셨죠. 마치 긴 여행을 떠나는 사람처럼요. 저는 사모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그냥 멍했습니다. 사모님이 정말 가신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한참이 지나서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사모님 품에 안겨 울고 또 울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제게 집을 주셨고 공부할 기회를 주셨고 무엇보다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던 분, 친엄마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던 분이 이제 영영 떠나신 거예요. 해가 뜨자 김 기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례 준비를 해야 했거든요. 장례는 조용히 치렀습니다. 사모님은 평생 독신으로 사셨고 친척도 거의 없으셨거든요. 몇 안 되는 지인분들이 오셨어요. 사모님과 함께 사회활동을 하셨던 분들, 오래 알고 지내신 분들이었죠. 3일장을 마친 뒤 화장을 했습니다.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작은 함 안에 사모님의 전부가 담겨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넓디 넓은 저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계실 때는 몰랐는데 혼자 있으니 이 집이 이렇게 크고 쓸쓸한 곳이었나 싶었어요. 저는 사모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옷들을 꺼냈어요. 정갈하게 개켜진 옷들을 하나씩 만지면서 사모님 생각에 또 울었습니다. 서랍을 열었더니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어요. 젊었을 적 사모님 사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옆에 한 남자가 서 있는 사진도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죠. 사진 뒷면에 글씨가 써져 있었습니다. 1970년 봄 라니와 해수. 라니. 사모님의 본명은 윤미자인데 라니라는 이름은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해수.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었어요. 펼쳐보니 1970년대에 쓰신 일기였습니다. 오늘 해수를 만났다. 도서관에서 필기 노트를 빌려줬는데 고맙다며 커피를 사줬다. 참 성실한 사람인 것 같다. 해수와 함께 한강을 걸었다. 봄바람이 참 좋았다. 해수 손을 잡았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해수가 프로포즈를 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고. 나는 울면서 그렇다고 대답했다. 일기를 읽으면서 저는 사모님이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모님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요. 하지만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 일기는 쓰지 않으셨나 봐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결혼하지 못하셨을까요? 일주일 동안 짐을 정리했습니다. 사모님 옷은 기부했고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사진과 일기장은 따로 보관했습니다.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개봉했는데 이 집과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라고 쓰여 있었어요. 고아원과 암 환자를 돕는 재단에 기부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게는 10억 원을 남겨주셨습니다.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모님께서 하은 씨에게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이 돈으로 행복하게 살라고요. 집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집은 재단에 기부될 예정이었거든요. 제 짐을 싸서 현관 앞에 두었어요. 마지막으로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주방, 제 방, 사모님 방. 30년 동안 살았던 이 집을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여기서 저는 사람이 됐고 공부했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양복을 입은 노신사 한 분이 서 계셨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하셨지만 자세가 꼿꼿한 분이었습니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이는 연세였죠. 여기가 윤미자 씨 댁 맞습니까? 그 순간 사모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어떤 남자가 올 거야. 네, 맞습니다. 누구신지. 저는 정혜수라고 합니다. 미자 씨와 오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혜수? 일기장에 나왔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노신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시죠. 정혜수 씨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노신사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멈춰 서셨어요. 신발을 벗으면서도 계속 집안을 둘러보셨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는 복도, 벽에 걸린 그림, 거실 소파의 위치까지 마치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천천히 걸으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셨습니다. 식탁,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 모든 것을 오래 바라보시다가 갑자기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러고는 목 놓아 우셨어요. 라니야, 내가 너무 늦었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70이 넘은 노인이 바닥에 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울음소리가 집 안가득 퍼졌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냥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평생을 참아온 그리움을 토해내는 모습을 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 울음 속에 얼마나 깊은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는지 느껴졌습니다. 50년 넘게 쌓인 아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정혜수 씨가 진정하셨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드리고 소파에 앉도록 도와드렸어요. 휴지를 건네드리니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를 했네요. 괜찮습니다. 사모님과 어떤 사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혜수 씨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미자 씨와 저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1968년 입학해서 함께 공부했죠. 그날 저는 정혜수 씨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사모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상을 차렸어요. 쑥버무리,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사모님을 처음 만났던 날 만들어드렸던 그 음식들이었죠. 이건 미자 씨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이네요. 네. 제가 30년 가까이 해드렸던 음식들이에요. 30년이나. 정혜수 씨는 쑥버무리를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만 미자가 대학 시절에 만들어준 적이 있어요. 외할머니께 배운 거라고 했죠. 식사를 마친 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정혜수 씨는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주시면서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대학교 2학년 봄학기였습니다. 교양 수업에서 우연히 미자 씨 옆자리에 앉게 됐어요. 첫 수업을 빠져서 필기 노트를 빌려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빌려주더군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정혜수 씨 목소리에 그때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같은 과 친구였어요. 수업 끝나고 같이 밥 먹고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미자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하고 당당하고 자기 소신이 뚜렷했어요. 그 시절 여자들은 대부분 조용하고 순종적이었는데 미자는 달랐습니다.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말했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교수님한테도 질문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던 사모님도 그런 분이셨거든요. 3학년 때 정식으로 연인이 됐습니다. 한강 백사장을 걷다가 제가 고백했죠.
미자는 웃으면서 자기도 날 좋아한다고 했어요. 그날이 1969년 5월 15일이었습니다. 정혜수 씨는 정확한 날짜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매일 만났고 주말이면 데이트를 했어요. 미자는 요리를 좋아해서 자기가 직접 만든 도시락을 싸왔고 저는 그걸 먹으며 행복해했죠. 4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미자에게 청혼했습니다. 졸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요. 미자는 울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여기까지는 사모님 일기장에 쓰여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졸업을 앞두고 저는 미자를 부모님께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1971년 겨울이었어요. 집에 미자를 데려갔죠. 그런데 정혜수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자를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물으셨죠. 너 윤미자? 윤재혁의 여동생이야?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제 누나가 몇 년 전 사랑했던 남자가 바로 미자의 오빠 윤재혁이었던 겁니다. 정혜수 씨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눈가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누나와 윤재혁 씨는 2년 동안 사귀었대요. 결혼을 약속했고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릴 예정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윤재혁 씨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고 통보했답니다. 재벌 집안 딸이었어요. 집안에서 정략 결혼을 시켰던 거죠. 그래서 누나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윤재혁 씨 결혼식 날 누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날 이후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머니는 윤 씨 집안 사람이라면 치를 떨었고 아버지는 술로 세월을 보내셨죠. 그리고 저는 미자를 사랑했지만 부모님 앞에서 그 사랑을 지켜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정혜수 씨가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미자를 만나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미자는 충격을 받았죠. 자기 오빠 때문에 제 누나가 죽었다는 사실에. 미자도 오빠를 미워했대요. 어려서부터 집안의 기대만 받으며 자란 오빠가 자기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을 버렸다는 게 용서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두 분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자가 먼저 말했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양쪽 가족이 모두 불행해질 거라고. 그리고 미자는 평생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오빠가 저지른 죄를 자기가 짊어지겠다고요. 그게 사모님이 평생 독신으로 산 이유였습니다. 저는 비겁했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할 용기가 없었어요. 미자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앞에서 우리 사랑을 지켜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미자와 헤어졌고 부모님 뜻대로 선을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왜 이제야?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단 하루도 미자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했고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미자에게 가 있었어요. 밤마다 미자 생각을 했고 미자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정혜수 씨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요. 사모님 방에서 본 그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모님과 정혜수 씨가 함께 찍은 사진. 이 사진 하나를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아내도 알았을 거예요. 제가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걸.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사모님은 미자도 저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알고 있었어요. 가끔 멀리서 미자를 봤거든요. 미자 집 앞을 지나가면서 미자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번은 실제로 봤어요. 미자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혼자 살고 있었죠. 저는 사모님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평생 해바라기만 하다가
늙어버린 팔자. 사모님도 정혜수 씨를 잊지 못하고 혼자 그리워하며 사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게 10년 전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미자를 만날 수 있다고. 하지만 또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났고 저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제야 저는 미자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우리를 막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정혜수 씨가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미자 소식을 알아보다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일주일 전에요. 장례도 이미 끝났더군요. 그래서 오늘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50년을 기다렸는데 결국 일주일 늦었습니다. 단 일주일 만약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용기를 냈더라면 정혜수 씨는 다시 울기 시작하셨어요. 이번에는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날 밤 정혜수 씨는 사모님 방에서 주무셨습니다. 사모님 침대에 누워서 사모님이 쓰시던 베개를 안으시면서요. 다음 날 아침 정혜수 씨는 집안 곳곳을 천천히 둘러보셨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정원. 미자가 살았던 공간들을 하나하나 만지고 바라보셨어요. 미자는 여기서 행복했을까요? 네. 사모님은 평화롭게 사셨어요. 외롭긴 하셨겠지만 후회 없이 사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그게 제가 미자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위로인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정혜수 씨는 이 집에 머무셨습니다. 사모님이 아끼시던 물건들을 만지시고,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악을 들으시고, 사모님이 읽으시던 책을 읽으셨어요. 저는 매일 사모님이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셋째 날 저녁 정혜수 씨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하은 씨, 정말 고맙습니다. 미자를 잘 돌봐주셔서요. 전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자는 행운이었습니다. 하은 씨 같은 사람을 만나서요. 그리고 정혜수 씨는 집을 나가셨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시고 문을 닫으셨어요. 일주일 후 정혜수 씨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하은 씨시죠? 저는 정지호라고 합니다. 정혜수의 아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네. 호텔방에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유서가 있었는데 윤미자 씨 곁에 묻어달라고 하셨어요. 정혜수 씨는 사모님을 만나러 가신 거였습니다. 이승에서 함께하지 못했으니 저승에서라도 함께하시려고요. 장례식장에서 정지호 씨를 만났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차분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버지가 하은 씨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정혜수 사모님께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늘 다른 여자 생각을 하면서 우리 가족을 외면했죠. 솔직히 미워했습니다. 왜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지, 왜 우리한테 마음을 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 이어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를 읽었습니다. 평생 윤미자 씨를 잊지 못해 괴로워하셨더군요.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을 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일기를 읽고 나니 미워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호 씨는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고 계셨던 물건입니다. 윤미자 씨 것인 것 같아서 돌려드립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사모님의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사모님 방에서 본 그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 무덤을 나란히 모시고 싶습니다. 아버지 유언이기도 하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도 그걸 원하셨을 것 같아요. 한 달 후, 언덕 위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양지 바른 자리에 두 분의 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가운데 작은 벚나무 한 그루를 심고 양옆으로 묘를 모셨어요. 묘비에는 이렇게 새겼습니다. 윤미자 1947-2025, 정혜수 1946-2025,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 저승에서는 영원히. 묘 앞에 서서 저는 오랫동안 두 분을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다가 죽어서야 비로소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까요? 사모님, 이제는 그 사람과 마음껏 손잡고 아무 방해 없이 걸으세요. 이 생에서 못 이룬 사랑, 저 세상에선 꼭 이루세요. 50년 동안 참으셨으니 이제는 행복하셔야 해요. 묘를 떠나면서 뒤돌아보니 두 무덤 사이에 심은 벚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 저는 이제 51살입니다. 사모님과 함께 보낸 30년이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아마 여전히 어딘가에서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겠죠. 사모님은 저에게 집을 주셨고, 교육을 주셨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 대접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작가가 됐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저는 사모님과 정혜수 씨의 이야기를 소설로 쓰려고 합니다. 50년을 기다린 사랑, 이승에서 못 이룬 사랑의 이야기를요. 그들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저 언덕 위 묘지에 묻히고 싶습니다. 사모님 곁에서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가족보다 끈끈했던 우리. 저승에서라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벚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두 분의 묘 위로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모읍니다. 사모님,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글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